안녕하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40년 넘게 돼지국밥 하나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올해 65의 박복래입니다. 새벽 별을 보고 가게 문을 열고 달이 뜬 후에야 셔터를 내리는 삶. 비린내와 땀 냄새가 온몸에 벨지언정 정직하게 끓여낸 국밥 한 그릇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오직 외동딸 지은이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게가 있던 낡은 상가 건물을 통째로 샀을 때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제게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이제 딸 자식 번듯하게 시집도 보냈으니 제 인생에 더는 모진 풍파는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비수는 언제나 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날아오는 법이더군요. 제 평온했던 노년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지독한 사건은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위 강민준의 그 번지르르한 얼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오셔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만을 위해 기가 막힌 투자 설명회 자리를 하나 마련했지 않습니까?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사위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민준이는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칭찬이 자자했죠. 우리 딸 지은이와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는데 저렇게 훤칠하고 능력 좋은 사위를 얻었으니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모양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입이 닳도록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사위의 그 과한 친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무슨, 나는 평생 국밥만 말고 산 사람이야. 그런 어려운 건 잘 몰라. 제 말에 사위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죠. 지금 어머님 명의로 된 그 건물 그냥 놀리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강민준이가 제대로 금싸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늘 제 국밥집과 건물을 보며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똑똑한 사위의 현대적인 조언이라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언뜻 비치는 탐욕의 불꽃을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구른 제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 불길한 낌새를 애써 외면한 채 저는 그 주 토요일 사위가 마련했다는 설명회를 듣기 위해 난생 처음 KTX 특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길이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사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최고급 외제 세단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선 가죽 냄새와 알 수 없는 위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시장 비린내에 익숙했던 제게 이질적인 부의 향기는 오히려 불길함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잠시 후에 뵙게 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를 운용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아주 어렵게 모신 자리입니다. 사위는 과장된 몸짓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들뜬 목소리와는 달리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타는 곳 강남의 한 초고층 호텔 스카이라운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남자가 나타나 사위와 보란 듯이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 팀장, 장모님께서 소문대로 미인이시네. 말씀대로 대단한 자산가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제 면전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전문 용어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레버리지니, 헤지펀드니, 스톡옵션이니 하는 말들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것은 수익률과 세금, 그리고 담보라는 섬뜩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계속해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가 건물 그냥 가지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만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이 신탁 상품에 맡기시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연 15% 이상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평생 땀을 흘려 돈을 벌어온 제 감각이 제발 속지 말라고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경고 신호를 울려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고 완벽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 아니 사기에 가깝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어수룩한 시골 늙은이처럼 보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우리 지은이랑도 상의를 좀 해보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은이는 이런 복잡한 금융구조를 잘 모릅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상품은 극소수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 외부로 발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안이 생명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초조함과 조급함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늘 제게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먹잇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내내 제 속은 메숫가움으로 울렁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정직하게 국밥을 말아온 제 손에서는 구수한 돼지뼈 냄새가 났지만 저놈들이 내민 번지르르한 서류에는 역겨운 욕심의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불쾌한 기억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사위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 일쑤였죠. 며칠 뒤 가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20년지기 매니저 미자 씨가 창고 정리를 하다 말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자 씨는 제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 가게를 꾸려나갈 때부터 친동생처럼 제 옆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강서방한테 가게를 맡길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멀쩡한 나를 두고 가게를 왜 맡겨? 미자 씨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니, 어제 가게 마감할 때쯤에 강서방이 혼자 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장부랑 서류들 좀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한참을 뚫어져라 뒤적거리다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지 뭡니까? 미자 씨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가게 장부를 사위가 왜? 전화로 뭐라고 씨부리던가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뭐 얼핏 들으니까 월 매출 이 정도면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는다느니 인감도장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게임 끝난다느니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사장님, 아무래도 강서방 저놈 낌새가 영 안 좋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이라니 사위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 평생이 담긴 국밥집과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수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네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잘 아냐? 인감? 갑자기 그건 왜 엄마? 서랍에 잘 있지. 쓸 일도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딸에게 차마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금요일 사위는 마치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보란듯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양주와 와인, 그리고 제 환심을 사기 위한 온갖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하시죠. 서류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오셔서 옥새, 아니 인감도장만 귀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누굴 믿겠나. 우리 백년 손님 착한 강서방만 믿어. 제 대답에 사위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추악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이 뱀 같은 놈의 독리를 기필코 뽑아버리겠다고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자 씨가 제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혹시라도 닥쳐올지 모를 위급한 사태에 대비한 저만의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사위는 언제나처럼 저를 반갑게 맞았지만 제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미자 씨를 보고는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약속이 없으셨는데 누구시죠? 아, 우리 가게 매니저야. 평생 부산 바닥만 지키고 산 게 짠해서 내가 큰맘 먹고 서울 구경 한번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지. 신경 쓰지 말게. 사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처럼 화려한 호텔이 아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강남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계약의 보안상 이유로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정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가 제 돈을 통째로 씹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힘겹게 걸어 올라가자 5층 복도 끝에 법무법인 정이라는 조잡한 아크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척 보기에도 어설픈 가짜 변호사 한 명이 우리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저를 파멸로 이끌 수십 장의 계약 서류가 흉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바로 이 서류에 인감 도장만 찍으시면 이제 어머님의 노후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사위가 제 손에 끈적거리는 인주를 쥐어주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인생과도 같은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제 핸드폰이 마치 비상벨처럼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쳐! 아무것도 사인하면 절대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절박한 비명.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하고 사위와 가짜 변호사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희은아, 이게 지금 무슨 해괴한 소리냐? 이 엄마가 지금 네 아빠, 아니 네 서방님이랑 네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엄마! 그거 전부 사기야! 강민준 그 인간이 엄마 재산 전부 가로채려고 꾸민 더러운 수작이라고! 내가, 내가 그 인간 통화하는 거 똑똑히 다 들었단 말이야! 딸의 처절한 외침에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지금 뭘 단단히 잘못한 모양인데 어머님이랑 네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 스피커폰 너머로 딸의 폭로가 이어지자 새하얗게 질려있던 사위는 이내 전세를 뒤집으려는 듯 다급하게 제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변명이라기보다는 막다른 길에 몰린 쥐의 발악처럼 처절하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짜둔 각본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야? 내 하나뿐인 딸 지은이 과부 만들고 내 평생이 담긴 이 가게랑 건물을 전부 다 빼돌리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야?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미자 씨는 척하면 척, 기가 막힌 호흡으로 제 등을 두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사장님, 사장님, 정신 단디 차리세요. 아이고, 여기 사람 잡네. 저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우리 사장님 혈압 오르게 하네. 우리의 혼신의 연기에 가짜 변호사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출입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죠. 사위는 그런 변호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난장판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그리고 당신, 거기서! 어딜 도망가! 하지만 겁에 질린 가짜 변호사는 사위의 외침을 뒤로하고 꽁지가 빠져라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든든한 아군을 잃은 사위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의 무대에는 오직 우리 세 사람만이 남게 된 것이죠.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눈을 희번덕 뜨고 소파 아래로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뒷골이야. 미자야, 어서 119 좀 불러다오. 미자 씨는 제 눈짓을 받고 곧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는 척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강남구 빌딩 5층 빨리 좀 와주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사위는 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들린 것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는 경찰들의 육중한 발소리였으니까요. 모두 움직이지 마! 현 시간부로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경찰들의 외침에 사위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쇠고랑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와중에도
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발 경찰분들께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그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도 듬직한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탐욕의 눈이 먼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죠. 내 자네를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 귀한 딸 자식의 배필이라 여겼던 것이 내 평생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어서 저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서 끌고 가시오. 저 추악한 낯짝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제 단호한 말에 사위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가장 큰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그의 시커먼 속내가 담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알겠소? 평생 국밥만 말아온 무식한 아줌마인데 인감도장만 손에 넣으면 게임 끝이야. 녹음 내용을 듣던 경찰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사위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는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먼지 가득한 사무실에는 저와 딸, 그리고 미자 씨, 우리 세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사위의 거대한 바벨탑은 그렇게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부산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딸 지은이는 남편의 배신에 대한 충격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딸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덕분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 수감된 사위로부터 구구절절한 사죄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이성을 잃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은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간직해온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딸 앞에 꺼내 놓았죠. 지은아, 사실 이 애미는 처음부터 강서방을 시험하고 있었다. 제 고백에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시커먼 놈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 강서방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저놈은 절대 우리 지은이의 배필이 될 놈이 아니라는 것을. 눈빛에 그늘이 없고 웃음에 거짓이 없는 진국 같은 사내를 원했지. 저렇게 혀만 놀리는 놈은 딱 질색이었거든. 저는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통장 하나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강서방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일부러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놈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놈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지. 그리고 이건 그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딸이 건네받은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딸의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강서방이 정말로 돈이 아닌 내 딸 지은이를 사랑하고 이 애미의 국밥집을 진심으로 이어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놈은 끝내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 사위가 그토록 탐내했던 제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마의 깊고 애틋한 사랑 앞에서 딸은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지독했던 사건이 지나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기죄로 죗값을 치르고 나온 전 사위는 지금은 지방의 어느 작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전해 들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길었던 이혼의 아픔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이제는 저와 함께 동네의 돼지국밥을 이끌어가는 어엿하고 든든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말이라 단체 손님 50명 예약 꽉 찼어. 육수 단단히 준비해야겠어. 알았다, 우리 딸. 이제는 나보다 더 사장님 같네. 아주 든든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의 악몽은 이제 우리 모녀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한 유대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얼마 전에는 많은 사람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 강남에 직영 2호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지기 의리의 매니저 미자 씨는 제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와 2호점의 총괄 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녀는 요즘 신이 나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죠. 저는 이제 가게의 큰일은 대부분 딸에게 맡기고 한 발짝 뒤에서 유유자적한 노년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이름을 내걸어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도 같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게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과도 같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뽀얀 국물처럼 온갖 기쁨과 슬픔, 배신과 용서가 한데 어우러져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국밥의 진짜 맛은 값비싼 재료가 아닌 오랜 시간 정직하게 우려낸 진심과 땀방울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과 화려한 겉모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제 삶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진심 어린 땀방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든든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